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닉네임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나땅 이소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가족 여러분. 네, 나는 오래 아파트가 좋다. 작가 나땅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그 경매가 좀 전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투자책을 쓰게 됐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제 개인 채널이 있고 회사 채널이 있는데요. 행꿈사 TV라고 저희 회사 채널이 있고요. 또 나땅 TV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작가님 나땅이라는 이름은 내 땅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나도 땅 부자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궁금한 이야기들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경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직장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경매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요. 경매를 하다가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경매 강의를 하다가 또 공부를 좀 계속했어요. 이게 경매는 사는 방법인데 뭘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다가 뭐가 더 좋은 아파트인가, 왜 어떤 건 조금 오르고 어떤 건 많이 오르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공부를 하다가 또 내가 이거를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샀다면 어땠을까. 이걸 안 샀다면 어땠을까? 그때 이걸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했던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하는 나한테 책 한 권을 준다면 이 책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가님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네. 이제 그 경매까지 하게 되셨다고. 근데 취미가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 친구 따라간 건 아니고 친구는 경매를 안 합니다. 네. 그냥 말만 그냥 권유를 해준 건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뭐 자격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좋았던 어떤 그 계기가 다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여보면은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우연이 있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때 누가 뭐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돼서.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이제 변수인데 그 변수라는 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행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걸 행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에서 항상 변수를 환영하는 편이에요. 누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삶의 변화를 주는 거를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친구가 경매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주변에서 뭔가 해보라고 했을 때 뭐 귀가 얇은 거랑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권유로 시작했는데 제 친구는 가정주부고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그 우연과 변수에 대한 이야기. 네. 삶에서 변수라는 건 끊임없이 오고 또 투자에는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새로운 도전. 투자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제목이 너무 포괄적인가요? 넓게 여러 가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는 건 알 텐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쉽게 시작을 못 하는 게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지만 초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그냥 아파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초보는 아파트가 아닌 걸로 투자를 했을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부동산 투자 안 한다고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여러분이 어딘가에 다 살고 계실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뭐든지 어딘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게 주택인데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주거에다 비용을 쓰고 있다면 그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주식은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주택에다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 전세에다가 돈을 묶어야 되고요. 전세 살 돈이 없으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월세를 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이 비용이 만약에 투자까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가 100만 원인 집이 있어요. 5천에 100만 원. 근데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83만 원인 거예요. 자, 그 집에 누군가는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자 83만 원을 내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준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또 대출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니까 월세보다도 더 저렴한 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내가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 살아야지, 전세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집을 사면 얼마의 이자를 낼 수 있나? 얼마가 이자인가? 얼마가 월세인가? 주거비가 얼마? 이런 거를 수치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그 단지를 딱 찍어가지고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책에서. 여러분, 이 단지는 지금 매매가 4억 6천인데 월세가 5천에 1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대출 80%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다.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월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 숫자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이자를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집을 살지 않아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2년도 상승장에 그 박탈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영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영끌을 못했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영끌에서 10억짜리 사는데 난 영혼도 없네. 슬픈 마음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많이 오를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알기가 어렵지만 상승의 요소도 있고 하락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지역은 이미 반등을 했어요. 바닥을 치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은 아직도 추워요. 이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2016년부터 부동산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의 전망은 진짜 전문가도 있고요.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저도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세의 변화는 알지 못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를 땐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거라고 하거나 오르고 있지만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망이요. 전국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40억짜리
그 압구정 아파트랑 1억짜리 시골에 있는 아파트랑 어떻게 흐름을 똑같이 하겠어요. 우리가 일기예보도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렇게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 너무 그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 주택에다 지금 주거비에다가 돈을 쓰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시는 분이고, 내가 만약에 종잣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면은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이상한 걸 사요. 지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없다는 그 답답함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 돈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이 단계를 그 사고를 안 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이 없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걸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못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이렇게 부동산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산 뭐 때문에 부자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안 하면 부자는 못 돼요. 부자들은 다 그걸로 되는데 우리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안 해? 사업도 안 하고 상속도 없어. 우리 부모님 상속 나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러면 남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님 지금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좀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라. 네. 그죠? 뭐 몇십만 원의 이자를 내느니 네. 그냥 100만 원에 그 대출해서 집을 사서 하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식과 부동산의 그 깔끔한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네. 왜냐, 모든 사람은 월세나 이자를 내고 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우리가 그 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강제 이야기. 참여 시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거 살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 질문 너무 식상한가? 그냥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1주택 비과세 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집을 2개를 이제 비과세를 받으면서 내가 이 집에 사는데 앞으로 이사 갈 집을 미리 사서 이 집과 이 집의 양도 차익 2개를 하는 그런 투자법이 있고요. 완전 다주택 그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걸 투자하는 게 있죠. 토지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네 번째는 디벨로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 새로 짓고 창고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수익이 크고 또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1단계가 그 1주택 그 비과세 투자가 가장 좀 기본이죠.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소량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제가 적어왔는데, 네네. 사실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억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소량으로부터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목돈으로 처음부터 달려들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으로는 항상 소액 투자라고 하죠. 이제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액 투자 가능하죠. 지금 보면은 어떤 지방의 아파트는 전세가 7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6,50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건 투자금이 없어도 되죠. 투자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경매에는요,
소액 지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땅 그러면 되게 크게 있는 것만 아시지만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서 500만 원 미만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국에 조그마한 쪼가리 땅들이 나올 거예요. 쪼가리 땅들 있잖아요. 그 어떤 땅에 붙어 있는데 막 길쭉하게 생기고 남의 땅 가운데 있고 아니면 지분이거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중에서는 남한테 꼭 필요한데 쪼가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농협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밑에 깔려있는 땅이 진짜 몇백만 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걸 낙찰 받았는데 농협 창고를 헐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 땅 위에 지금 남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농협이 어떻게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이 창고를 어떻게 짓다가 보니까 남의 땅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내가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알박기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작은데도 남한테 꼭 필요한 거면은요, 이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앞에 도로가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남의 땅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5억 받고 팔은 거예요. 남한테 꼭 필요한 거는 아주 작아도, 그리고 나는 이게 싸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500만 원 투자를 해서 뭐 팔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아. 그러니까는 뭐 좀 내가 이거에 5억이야 10억이야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계속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지분 투자 이런 건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돈으로 하려면은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긴 세월을 투자하는 거죠. 아니면은 돈을 투자하든지, 돈을 많이 넣고, 아니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 돈도 조금 이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럼 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돈은 조금인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둑놈 심부. 도둑놈은 좀 심하고요. 네네. 도둑 심부인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버는 거를 소액 투자니까 조금 힘들게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이 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돈으로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날카롭게 못하고 좀 쉽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소액 투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버는데, 큰 돈으로도 이상한 거 사는 사람은 또 못하고, 강남 아파트 샀는데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작아도 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돈이 작으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작가님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의 3요소, 시간, 돈, 노력. 네. 그 소액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만큼 노력은 많이 들어간다. 네. 하지만 가능은 하다.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소액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소액 지분 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땅이 있는데 주인이 막 수십 명인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00만 원 지분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 땅을 팔아야 되면 그 주위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지분으로 있는 경우에는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맞죠. 네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내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지분은 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남의 거는 못 팔게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가 갖고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삼형제한테 3분의 1씩 물려주면은 3분의 1 갖고 있는 큰형이 나머지 동생 거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 지분은 자기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값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또 경매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로는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쪼가리를 갖고 있어도. 네네. 경매로도 가능해요? 네, 경매로는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팔고 싶은데 상대방 지분권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판다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소유권은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분의 권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를 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정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전체를 팔아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삼형제예요.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팔았더니 경매로 누가 3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 거는 지분으로 팔 수 있고 남의 거는 못 파는데 경매를 전체를 던져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는 있는 거다. 그것도 뭐 경매의 한 분야예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그 예전에 그 기획부동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땅 큰 거 하나 갖고 와서 여러 명 수십 명한테 쪼개서 판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또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털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기획부동산은 특징이 뭐냐면은 기획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100명한테 땅을 팔 때 100명한테 10,000평을 파는데 이거를 100평씩 쪼개가지고 그 각각 등기를 해주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분의 1씩 공동 소유로 해서 100분의 1씩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PD님이 질문하신 거는 100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좀 기획부동산은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낙찰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는 전체 다 매각할 수 있어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해볼까 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한국 부동산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고금리를 맞아서 다시 또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는 건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지만은 이 금리가 왜 올랐느냐라는 거, 이제 제 생각은요. 유동성이 과다해서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면서 그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단지들은 내재적 가치가 없는데 20년대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진 단지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이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도 12월에 바닥을 조금 찍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그 하락에 더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22년도 말에 바닥을 찍고 제일 먼저 반등한 데가 잠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 동네마다 날씨가 다른데 내일 날씨 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흐릴 수는 있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국의 날씨가 다 똑같지가 않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종합 지수를 이야기해요. 우리 집은 안 떨어지는데 남의 집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다른 집이 많이 오르면 오른다고 나와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40억짜리 아파트부터 지방에 1억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뭐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데 억지로 올라간 단지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압구정이나 이렇게 핵심지는 22년도 이후에 올라간 거를 약간 반납을 했지만 다시 가격을 받아들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합니다. 좋은 핵심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외곽지는 아직도 조금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종합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랑 실제 내 집의 가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다른 나라도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수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유동성으로 인한 충격은 벗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가 좋지가 않고 금리가 높다고 하시니 금리
금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금리로 있다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올라서 그렇지 이게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많았고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미처 시장이 준비를 못했는데 유동성 과도할 때 막 이렇게 많이 대출을 품었다가 올라가니까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금리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우리를 금리를 높여야 됨에도 지금 경기에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억지로 내린 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는 못 내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금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금리 차가 많으니까 네. 시장 충격이 올까봐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죠. 네. 얼마 전에 호주하고 캐나다는 다시 또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많이 네. 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비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동네마다 날씨가 다르듯이 네. 부동산도 이제 또 동네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추가 하락 요소가 이제 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작가님도 부동산 하락이요. 이전에 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경험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구력이 짧아서 이렇게 큰 하락은 겪지를 못했었어요. 큰 하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98년도, 제가 98년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전세가가 좀 하락하고 매매가가 조금 하락했던 그 시장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큰 하락은 겪지 못했지만 제가 2019년에 그 매매가 하락 그리고 전세 역전세를 그때 좀 맞으면서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전투적이었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겁나는 게 많아지고 돌다리도 두드리게 되고 사실 얼마 전에 막 오를 때 비규제 지역 분양권까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이었는데 비규제라 그러면 가평, 양평 이런데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분양권이 좀 소액 투자 막 2억대 분양했었으니까는 뭐 1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막 그 살 때 저는 못 샀어요. 무서워서. 왜냐면은 분양권 상태로 못 팔면 내가 이거 잔금을 쳐야 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약한 지역에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서울 출퇴근 가능한 인천에도 지금 입주가 많아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세 맞추기가 힘든데 그 시골에 그 작은 동네에 그 막 1000세대 입주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세입자를 맞추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거를 안 겪었다면은 아마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세를 전세 시세가 높아졌는데 갑자기 전세를 되게 낮게 맞추다가 이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와가지고 시세보다 전세를 2억을 싸게 갱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우라가 치밀었었어요. 막 수도권 오를 때라 내가 이거 전세 2억을 더 올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5% 상한하고서는 이제 추가를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전세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2억을 안 올렸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 올렸으면 제가 들고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역전세 나가지고 집주인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이 나오든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든지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높게 못 맞췄기 때문에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용지마가 맞는 게 그때는 그게 좋을 거라고 6억으로 올리는 게 2억 올려서 6억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나는 그때 이걸 팔고 싶었는데 5천만 원 수익 보고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걸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아서 장기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얘가 이제 한 4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게 팔면은 5천만 원 수익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못 팔아서 아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판 게 잘한 거였고, 그때 난 전세 2억을 못 올려서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못 올려서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라는 거를 겪으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뒤돌아보면 이게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니까 그 세용지마처럼 그냥 순리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막 분통 막 분해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그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상만 하면 좋은데 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시장이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죠.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역전세난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를 했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한 거잖아요. 부동산은 반드시 레버리지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2억에 내 돈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임차인을 레버리지로 샀다라고 했을 때 이때 2년 있다가 5천만 원이 오르면은 5천 투자했는데 5천을 번 거니까 수익률 100%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돈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레버리지로 오지만은 손실도 레버리지로 온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피 투자나 어떤 소액 갭 투자가 그래서 위험한 게 레버리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나한테 그 손실이 100%가 오게 돼요. 내가 무피 투자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3억에 놨다라고 했어요. 그럼 투자금은 안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 빠졌다라고 했으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한두 개면 한 개 정도면 버틸 수가 있는데 여러 개면 못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 생각처럼 안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정말 다른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당연하죠. 현금으로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유행을 따라하는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유행을 따라하는 투자가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것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투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에서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질이 나쁘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떨어진 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유동성으로 그 억지로 올라간 그 물건들은 다시 회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처럼 잘 안 돼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안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투자는 살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인데, 이게 그 꼭 잘 돼야만 되고 그 로또 같은 거 사면서 안 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세팅을 하진 않잖아요. 되면 좋고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도 혹시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나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 이제 투자한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전세 만기도 있고 잔금을 쳐야 되는 물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플랜을 A, B, C까지 세웠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 근데 혹시 이렇게 안 돼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A, B, C 3개를 세웠는데 지금 A, B, C 3개가 다 안 됐고 D로 해결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벌렸다거나 과감하게 했었으면은 좀 버티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2가지 해주셨네요. 유행 따라 하는 투자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 주셨고, 네. 또 하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하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네. 안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특히 부동산은 특히 레버리지, 대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부채와 또 세금, 부동산도 세금도 많이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출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그레이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종잣돈이 1억 있다. 그럼 1억짜리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1억을 끼고 2억짜리를 사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주식은 그렇지 않죠. 큰일 나죠? 네, 주식은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은 안 그래요. 대출을 끼고 샀을 때 더 안전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삼성전자 주식 1억 사면은 불안하고 2억 사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고 좋은 거에다가 뭉치는 게 더 낫습니다. 1억으로 2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로 더 뭉치는 게 낫고, 자산이 좀 많으셔가지고 보유세가 과중할 정도로 막 강남 아파트가 여러 개 있다. 그 정도면은 보유세 걱정을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있잖아요.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이용하시면은 또 세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득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벌면은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1억 양도 차익 있는 거는 세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도 해서 돈을 벌 거지만은 반드시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좀 세금, 대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일과 투자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목만 투자했다가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그 작은 것들보다 오히려 큰 거 하나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개념이 또 다르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그 투자가 특히 정부 정책에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많이 받는 이유, 그리고 대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제 정부 정책이랑은 맞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부 정책은 큰 흐름인데 그것과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주택 가격, 다른 부동산은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데 주택만 규제를 해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는 이 장소가 괴로워지면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음식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은 아니거든요. 옷 때문에 힘든 세상도 아니에요. 근데 사는 장소 때문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는 곳을 가지고 투기, 누가 독점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맞아요. 특수한 몇 명이 우리 또 최근에 막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책 사항은 어떠냐면은 2주택까지는 크게 규제가 없습니다. 2주택까지는 크게 규제가 없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잘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를 받으면서까지 막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좀
아직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한 사람이 주택 2개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려고 하지 마라.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집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정부 정책 안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사실 금리, 부동산 정말 민감합니다. 그죠? 네. 이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 역대 금리랑 아파트의 가격을 놓고 시기를 맞춰놓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상관관계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금리가 오른다고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오르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전세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 있는 요소와 내릴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대요. 근데 맞거든요. 맞는데 그럼 전세가 오르는데 금리는 같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상승할 수 그렇게 1차원적이면 누가 전망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오를 수 있는 요소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지금 영향을 많이 주는가 시장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오르고 이렇게 1차원적이진 않고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살 때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수익형 물건이 조금 더 그렇고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딱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데 너무 높으면 부담은 되는데 전세가랑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다. 이게 1대1로 딱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사실 지금 금리를 무조건 고금리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올렸잖아요. 주위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겨우 연끌해서 샀는데 변동금리를 샀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던져버리는 경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산 배분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주식에서는 자산 배분이 필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부동산은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돼서 던지는 경우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금리가 올라서 던진 게 아니고요. 물론 좀 무리해서 샀을 수 있어요. 내가 2% 금리로 버틸 수 있어서 했는데 4%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올랐으면 버텼을 겁니다. 그렇겠죠. 매매가가. 금리는 올랐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어서 던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뭐 금매로 던지고 1차원적이지가 않고 금리가 올랐는데도 매매가가 올랐으면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자산 배분은요. 이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되게 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배분할 정도가 되려면은요, 굉장히 자산이 많아야 된다. 자산이 적을 때는요, 대출이 더 중요하고요. 자산이 많을 때는 세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될 정도, 종부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땐 자산을 주택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고요.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크로 리버파크 2개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종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고액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수에 안 잡히는 이제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입주권이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죠, R. 아파트가 될 수 있는 R 상태로 갖고 있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는 것도 부동산 자산가의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가는 빌딩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아파트를 빌라 100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산의 배분은 내가 종부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것이지 뭐 몇 억 가지고는 하는 거가 아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굴리고 싶은 당신이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이제 내 집 마련, 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라고 안 하고 꼭 재테크라고 한 거는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주거의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 자산 증식에 되게 그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부동산 투자 갑자기 뭐 빌딩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거에는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채 정도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걸 할지 말지 내가 항상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사람들을. 근데 초보가 집이 아닌 거를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대충 모르고 사던 아파트는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했을 때는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아요. 막 오피스텔이나 막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막 많이 했던 투자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는 손해를 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테크 뭐 아파트 투자는 누가 봐도 그 나쁜 물건은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쉽습니다. 내가 거기 산다고 했을 때 이 돈 주고 살 것인가? 여기 계속 살고 싶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재테크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초보 아니고 나 되게 자산 많고 아는 게 많다 그러면은 토지 투자나 개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네.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초보 투자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투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랬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 부동산 집값에 대한 기본 보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으로 재테크로 시작을 하라는 거.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그 너머를 보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 건가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주거에 대한 어떤 그게 되게 많은데, 1주택이 내 집 마련이 있는데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집으로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채보다는, 일시적 2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은 국가에서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임차 같은 것도 있어서 집을 팔고 동시에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날짜를 나랑 이사 날짜가 맞는 집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복 보유 기간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 수강생 사례인데 아파트를 이제 빌라를 사서 재개발 빌라를 사서 신축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진짜 상승장에 재개발로 있던 거가 이제 새 아파트, 역세권 새 아파트가 돼서 되게 많이 올라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갈아타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강동구 신축으로 이사를 가려고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팔고 가야 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사고 팔아야 되나 이 동시에는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막 물어봤더니 정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사고 파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팔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산 거예요. 임차인이 있는 거를 먼저 사서 이사 기간을 맞춰서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시려고. 근데 이 보유 기간에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른 거예요. 그때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얘도 오르고 원래 살고 있는 집도 오르고 이사를 가려고 산 집도 올라서 이제 양도 차익이 양쪽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산 증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 한 채 사는 게 내가 한 채 살아서 뭐 올라서 마음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답답하신 거는 내가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이사 가려고 한 집은 더 올랐네. 근데 올랐는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현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한 채 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일시적 2주택이나 주택을 좀 2주택 정도까지 추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매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매수 타이밍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호갱노노, 아실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요, 아파트의 그동안의 시세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단지가 있어요. 제가 책에 김포에 그 한 역의 아파트를 다 찍어봤어요. 다 찍었는데 상승장에서는 다른 단지보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던 단지가 있어요. 그 역 중심으로 있는 단지를 제가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상승장에는 걔가 다른 아파트보다 한 2억이 비싼데 떨어질 때가 되니까 다 고만고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5억인데 어떤 건 5억 5천 하다 5억으로 떨어지고 어떤 건 6억 하다 5억으로 또 얘는 7억 하다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사는 게 오르냐 라는 거죠. 다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제일 많이 올랐던 단지가 다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걔가 대단지의 브랜드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공부를 조금 해서 사이트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과거 고점 대비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네요. 요즘 호갱노노 사이트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라도 같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일정 아파트만 진짜로 몇 억씩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그렇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제 똑같이 또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보고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무조건 알아야 하는 실전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잡한 세금 문제 또 다양한 부동산의 이런 변수들 아까 이 부동산 시장도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에 대한 세대에 대한 개념 예전에 서초동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서초동에 2010년도 초반에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에선 또 주택으로 봐요. 근데 아들을 같은 집에서 살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아들을 전입을 다른 데로 뺐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럼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세에 심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양도세가 8억이에요. 네네. 와, 어마어마하네. 그게 세대 분리를 내가 전입을 따로 뺐으니까 아들이 1가구 1주택, 나도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들이 함께 사는 거를 소송을 하면 다 밝혀요. 그래가지고 세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자산이 적으면 대출이 중요하고 자산이 많으면 세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전입은 따로 해놓고 같이 사는지.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요, 카드 사용, 어디서 카드를 썼는지, 휴대폰 기지국까지 봐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집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물 사용량까지 봐요. 그 사무실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랑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자산이 많은,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세금 안 내려고 그랬는데 8억 내면 많이. 그렇죠. 네네네. 와, 국세청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그 영상 유튜브 사이트 영상 중에서 네. 제가 그 재밌게 봤던 그 영상들 이야기 좀 부탁드리려고 제목을 갖고 와봤어요. 먼저 1,000만 원의 아파트 올수리하기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나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사실은요, 되게 슬플 때 제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게 역전세 맞아가지고, 역전세 맞아서 그 인테리어를 안 하면은 전세가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역전세 어떻게 맞았냐면은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5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세 기간이 내 거랑 조금 안 맞으니까 몇 개월 뒤면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12월에 나가는데 그때까지 집을 보러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집을 보러도 안 오는 거예요. 네,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원래 34평 새 아파트 전세가 한 3억 2천 했었는데 5천 세대 입주하니까 1억 8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 대단지가 생기니까요. 네. 근데 저희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였는데 저는 이제 74 정도 되는 거고 1층이었는데 전세 2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대출을 해가지고 빼주고 비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자를 막 맨날 멘탈 관리하면서 막 도 닦는 거 있잖아요. 집이 나갈 거다 이렇게 도 닦으면서 있는데 어느 날 와, 이제 수리하면 나갈 것 같다. 이제 좀 정리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수리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리했는데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요. 필름 이런 거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구조가 이게 카운터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카운터를 치우면은 또 바닥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만 마루가 없어서. 마루가 오래됐고 그래서 15년이 넘으면은 임대 목적으로 할 때는 좀 수리를 해야지 나가요. 임차인들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비싸도 수리된 집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리한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화장실에 한 500 정도 들었어요. 웨인스코팅으로 했고 그다음 벽지, 그다음 바닥 하고 또 막 조명도 달고 해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 때 한 거예요, 인테리어. 네, 저는 왜 여쭤봤냐면 요즘 사실 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그 단지를 아예 통째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이게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씩 하면 되게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수요가 이제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정보가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그 리모델링 이제 우리 PD님이 하시는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다 뜯어내고 하는 리모델링이고요. 지금 제가 한 거는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그렇죠. 아파트 리모델링이랑 아파트 인테리어는 좀 다르고요. 그런 거 인테리어 하실 때는 개별 공정 인테리어가 또 편한데 해보면은 이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싱크대가 디귿자였는데 저는 바닥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싱크대 치우고 바닥은 안 해야지 했는데, 싱크대 치우고 나면 바닥이 없는 거지. 그 부분이. 난 니은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다든지, 이거를 치우고 났는데, 치우고 나면 그 상부장 없애려고 해서 상부장을 없앴는데 타일이 위에는 없을 수가 있고, 나 타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부장 치웠더니 위에 타일이 없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일 베스트는 싸게 턴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턴키 안 하고 나는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 카페. 거기 가시면 되게 인테리어 고수들이 많아서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답도 되게 잘해주시고요. 또 이거 한 개씩 하는 그 기술자는 숨고라는 사이트에서 섭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 화장실 돔천정 하는 거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섭외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섭외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서로 밀어요. 맞아요. 뭐 중간에 애매한 거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서로 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좀 여러 번 해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턴키로 그냥 한꺼번에 맡겨야 알아서 좀 해주고 책임을 한 명한테 그렇죠. 예,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되게 고생하신다. 맞습니다. 대신 비용 많이 들지만. 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3천만 원짜리 망한 상가로 월세 30만 원 이게 실화냐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일명 유령 상가로 월세 수익 받는 법 이야기 해주신 네네. 것 같은데 그 사실 제가 이 질문 왜 여쭤봤냐면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로 시작하는 게 그 재테크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또 이제 이런 그 유령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단가가 훨씬 싸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경매 보시는 분들도 초보분들도 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그 파주에 있는 아울렛이었는데 전체가 다 공실이었었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상가였는데 3천만 원짜리는 이 2층에 있는 상가가 분양가가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옆에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 거예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요가 다 빨려 나가서 거기 이제 다 장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없는 그 부동산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파주가 좀 그렇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경매로 나왔었는데 제가 임장을 좀 가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낙찰이 얼마에 돼 3천만 원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가를 2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출 1억 받고 2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경매로는 감정가가 1억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장사 안 하니까 장사 안 하고 다 비어 있으니까 1억에 됐는데 경매로는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이걸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제가 가봤어. 그랬더니 이 완전히 빈 상가인데 상가로는 좀 쓰기가 어려운데 사무실이나 작업실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한쪽을 다 수리를 해가지고 미술 작가들이 쓰는 그 작업실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갔을 때 500에 30만 원이 시세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0에 50으로 시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황량한데 가니까 막 유령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에 30에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또 옆에는 이제 좀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완전 유령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또 정비가 돼 있고 쓰레기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1000에 50으로 올랐더라고요. 좀 한번 가보면 이제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 1층은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물건 할 때 차를 이렇게 가게 앞까지 대가지고 이렇게 실어가지고 창고나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썬팅 같은 거하고 오디오 그런 걸로 좀 쓰고 있고 2층은 그 작가들이 큰 거 막 작업하는 그 작업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걸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일본에 그 좀비 영화가 있어요. I am a hero인가? 일본 좀비 영화에 그 배경이었더라고 거기가. 그러니까 진짜 유령상가인 거기 이제 좀비들이 막 나오는 영화 배경으로 썼던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막 캡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매는요 그 아주 나쁜 걸로도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다 그러면 이거를 막 그런데 사실 3천만 원으로 상가를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파주 문발동에 있는 상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문발동에 있는 상가가 3천만 원에 낙찰됐고 누가 그렇게 쓰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낙찰이 그거보단 조금 비싸게 되더라고요. 재밌죠. 그거는 좀비 영화의 배경으로 썼던 상가인데 월세를 누군가는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와 봤냐면 이런 것들도 이제 유령 상가 같은 네. 경우도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대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으셔서 네. 이거를 잘 굴려서 결국은 이제 다시 값어치를 올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쭤봤어요.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던 내가 1시간에 200만 원 받게 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썸네일부터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동기부여 관점에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저는 월급 200만 원 받던 이제 직장인이었는데요. 이제 소망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긴 한데 사람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좀 힘들었냐면 소망이 없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10년, 20년 살아도 돈이 계속 가난하고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 두 가지의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요소로 움직이게 돼요.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형,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고통 회피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이를 예를 들면요,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하면 혼나? 그러면은 아이가 혼날까봐 뭔가를 하거나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고통 회피형이에요. 너 이거 잘하면 엄마가 이거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요. 이거 하면 혼나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행복 추구형 인간 아이한테 너 이거 하면 혼나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다른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움직이는가. 저는 고통 회피형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했던 게 아니고요. 가난하기 싫어서 했던 거예요. 아주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대기업 회장님 중에서 옛날에 엄청 가난했는데 부자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고통 회피형 인간이죠. 근데 원래 먹고 살만한데 자기가 좋아서 뭔가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원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에요. 근데 막 뭔가를 좋아해서 했던 거예요. 저는 고통을 이렇게 피하고자 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 가지 상태가 있더라고요. 젖은 장작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마른 장작 같은 상태, 그리고 잘 타는 장작 같은 상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타는 장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 원래 태어나기를 젖은 장작으로 태어났어요. 산에 있는 나무는 그냥 다 젖어 있어요. 타고난 거를 내가 뭔가 결과 막 태양처럼 빛을 내려면은 이걸 말려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자로서 거듭나려면 원래 타고난 본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새로운 변수, 제일 좋은 것들을 계속 저한테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읽었어요. 지적이거나 그래서 읽은 게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데 이거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나이는 그냥 먹는데 어른은 노력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어른이 별로 없어요.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른은요, 내가 했던 실패를 해봐서 성공해봤고 내가 했던 고민도 해봤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해봤고 이런 분이 어른인데 이런 어른은 주변에 없죠. 내가 했던 그 고민 해봤고 그래서 극복해서 성공했던 그런 어른.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 달 월급을 한 번 강의해서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도 저희가 강사료를 너무 많이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월급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가치를 계속 올리는 데 집중을 했더니
투자자로서 물론도 벌지만은 어떤 전문가 포지션에서 몸값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데 평생을 걸쳐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40대, 50대 되게 늦은 나이 같지만은 인생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나이예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은 인생에서 인생 24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 40대, 50대예요. 그리고 요즘은 50대는요. 과거 80년대에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어르신들이 더 잘해요. 왜냐면 시장을 계속 봤기 때문에. 내가 98년도도 봤고, 2008년도도 봤고, 22년에 이상하게 이상하다 이러다가 떨어지는 것도 봤고 해서 어르신들이 더 잘합니다. 너무 늦었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기 개발 하는데 자기는요,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도 아닌데 개발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개발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사랑으로 돌보고 믿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차가 없어요. 한 번 실수하면요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요. 옛날에 했던 실수를 곱씹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2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잘 안 됐어 생각처럼 그러면은 아니야.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믿어주지 않고 계속 같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너무 많이 지쳐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누구는 너무너무 자기를 다그쳐서 휴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지금 상태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20살까지는 엄마가 우리를 키워준데 그 뒤에는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고요. 나를 나보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책으로 이렇게 의지를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내 기대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어요. 항상 실망을 하게 되고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기대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실망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잘 돌보고 평생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 나이 돼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40을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에 혹하는 게 없다, 미혹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불시에 혹하는 게 불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는요,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뭔가 현명하게 결정하고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많은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이 돼 보니까 아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아는 게 없고, 해도 끝이 없네.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해도 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은 어제보다 내가 하나 더 알아가는 거지 다 알고 그런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을 받던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 100에서 내 나이를 빼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살이 남았나. 그 시간을 되게 왕성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걸로 5년 뒤, 10년 뒤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경매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0년, 8년 전에 뭔가를 도전했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좋은 교육, 그리고 스스로가 잘 양육하고, 스스로를 잘 양육하고 클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네, 작가님 굉장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몇 가지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 얘기가 기억이 났네요. 나는 어떤 상황에 움직이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움직이는지 꼭 파악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타고난 본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또 기억이 네네. 났네요. 그렇죠? 혁신하고 항상 달라져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세상에 늦은 거 없다. 늦은 거, 우리가 투자를 하던 자기 개발을 공부를 하던 이 세상에 늦은 건 없다는 거,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 항상 돌보라는 거.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책에 그 몇 가지 질문들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아파트 투자에도 성공 로드맵이 있다. 투자자 유형에 대한 분석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나요? 사람마다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다람쥐 같은 사람이 있고 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람쥐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몸살이 나요. 그리고 소 같은 사람은 좀 빨리빨리 못해요. 힘들고. 근데 다람쥐 같은 사람이 황소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못 견뎌요. 그리고 돈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요, 억지로 데려온 돈은 성격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오래 버텨야 되는 데다가 넣어놓으면 얘가 나를 괴롭히고 튀어나와요. 억지로 데려온 돈은 그런 돈이죠. 막 마통으로 억지로 끌어온 돈, 이런 돈들은 성격이 나쁘더라고요. 이 성격은 사람을 닮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을 닮는다. 그랬더니 우리 수험생이, 선생님 저희 엄마가 1억을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돈은 성격이 어떤 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명언이십니다. 네, 명답이네요. 그래서 자기가 다람쥐 같은 투자자라면은 조금 바지런한 투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황소 같은 사람이 다람쥐처럼 잽싸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투자라면은 타이밍을 맨날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 투자의 시간, 공부를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는 투자해야 된다. 이 황소 같은 사람은 다주택 투자하시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람쥐 같은 사람은 1주택 갖고 있으라고 몸살이 나요. 그래서 다주택 투자는 황소는 못한다. 그 다음에 다람쥐 투자자는 사이클이 빠른 것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다람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또 못 견디는구나. 이거 그냥 둬야 되는데 삽질이라도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나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실수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은 일인데 막 뭐 한다고 이렇게 벌렸다가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 자기 성격을 좀 아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투자는 일단은 비과세 투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 투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걸 투자하는 거, 그 다음 디벨로핑,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수익이 뒤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가도 있습니다. 그에 맞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가지고, 나는 지금, 해외에 나갈 예정이야.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 이제 수강생분이 아빠랑 같이 태국에 3년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3억이 있었는데 3억을 어떻게 하고 갔냐면은 예금자 보호대는 5천만 원도 나눠가지고 6개 은행에다가 금리 0.00 몇 프로 더 준다는 은행에다가 다 나눠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갭 투자를 했었으면은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지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돈의 성격이 있는데, 네. 사람도 성격에 따라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네.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주식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도 개인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결과도 많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책에 맞춤형 투자로 실속 챙기기라는 파트가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요, 경매를 어느 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와요. 되게 다급한 마음으로 옵니다. 제가 경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매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일반 매매로는 승부를 못 볼 것 같은데 반드시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경매로 막 1,000만 원으로 얼마 벌었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일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경매 강의를 하는데 경매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경매 강의를 와요. 경매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청약은 되면은 정말 좋은데, 지금 서울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보장된 청약 같은 경우에는 60점대 이상이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나 지금 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청약을 노리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근데 또 72점인데 경매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72점이면 청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기준은 청약은 50점대가 넘으면 청약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정말 바지런하고 다람쥐 같은 성격이면은 경매가 잘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황소 같은 성격은 힘들고요. 다람쥐 같은 성격한테 경매 투자가 잘 맞아요. 지금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요. 서울 재개발 중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취득을 할 때 전세도 놓을 수 있고 투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매라서 유리한 점, 자기 성격이 좀 바지런하다라고 하시면 경매가 좀 좋고요.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앞으로 집을 이사를 할 거다, 집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분양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새 아파트, 지금 인천에 어떤 단지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아난티 수영장, 그 시공팀에서 와서 해서 리조트 같이 해놓은 거예요. 분양가가 5구제곱미터가 4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호텔같이 생겼어요. 지금 뭐 입주가 많아서 분양권이 프리미엄 많이 못 붙었어요. 많이 올랐다 떨어졌어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또 갭 투자자는요, 내가 나는 고생을 해도 괜찮은데 돈은 좀 좋은 데다 보내고 싶어.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 돈이 있어. 그럼 갭 투자를 해놓으면은 주거비 엄마네 집에서 살면서 돈으로는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 해외에서 살거나 아니면 사택에 있어. 그러면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또 좋은 갭 투자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투자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좀 이런 게 더 맞겠다라는 전체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실거주 하면서도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사를 많이 못해. 나 애들이 학교를 다녀. 그러면은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이사하면은 좀 전학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살면서도 되는 투자, 이런 거, 재건축 같은 거 살면은 올 수리 해가지고 애 학교 끝날 때까지 쭉 사시면 재건축이 좀 한 단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많이 못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 투자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주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내가 안 살면서 하는 투자도 할 수가 있다. 성격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 막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경매 투자가 잘 맞는다. 점수 60점, 50점 넘으면 청약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입니다. 네, 그렇죠. 투자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네,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 가지 많은 투자의 방향이 있겠죠.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부의 시기를 읽는 부자들만의 원칙. 이거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투자를 할 때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 개통될 예정인 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통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세를 한 바퀴 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놨습니다. 근데 개통을 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지하철 개통했는데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역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편할 때 한 번, 착공할 때 한 번, 개통하면 한 번, 이렇게 3번 오른다고 제가 들었는데 개통을 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평생 안 올랐어. 얘는 그냥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0년째 3억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 개통하면 오를까요? 지하철 개통하면 대박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9호선이 2009년에 개통을 했는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가 계속 하락했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09년에 개통했거든요. 지하철 노선이 나빠서 그러냐? 9호선이 가장 좋잖아요. 9호선이 제일 여의도 직통이잖아요. 네, 그리고 강남까지 가고. 그러니까 개통보다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더라고요. 사이클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호선도 봤어요. 5호선도 21년도에 개통했거든요. 하남에. 그래서 21년도에 하남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개통을 안 했는데 오르더라고요. 개통을 안 했는데 오르고요. 개통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남선이 개통할 때는 상승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아직 개통 안 했지만 곧 개통하겠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미리 올랐고, 9호선이 개통할 땐 시장이 나쁘니까 개통을 해도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9호선은 나중에 퀀텀 점프하는 지역이 됩니다. 우리가 가방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계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0만 원대 가방이 있어요. 뭐 샤넬 같은 거 1,000만 원대 가방이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방이 3개네요. 네, 이제 가방을 그렇게까지 주고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방이 1,000만 원대가 있고 2,000만 원대가 있는데, 아파트도 이 계급이 있어요. 평당 1억인 데가 있고요. 평당 1,000만 원대가 있고, 평당 5천만 원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오를 때 계급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가양동은요, 원래 자신의 계급 윗간 단계로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가양동이 2016년까지는 9호선 개통했을 때도 계속 상계동이랑 평당가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서 수도권 상승장이 되고 LG 사이언스파크가 마침 입주를 하면서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당가가 상계동이랑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계동도 올랐는데 가양동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1주택으로 부자가 못 되는 게 1주택이 한 채가 평균 정도 올랐다라고 했을 때 내 집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을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평균 정도 오르는 집이 2채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양동은 더 많이 오른 지역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계동도 올랐으니까 상계동도 사시는 게 좋았는데 가양동은 상계동보다 더 많이 올랐다. 가격이 똑같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똑같은 돈으로도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 상계동은 그런 호재가 없었고 얘는 수요가 많아지는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거, 이런 거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똑같은 돈으로도 어떤 사람은 2억 5천만 원 갭이 2016년에 마포도 2억 5천이고 레미안 퍼스티지도 2억 5천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마포는 8억이었고 레미안 퍼스티지는 14억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로 할 거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는 2억을 가진 사람이 대출 12억을 받아야 되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레프도 내가 2억 5천 있으면 대출을 한 6억 정도 받아야 돼서 못 가요. 근데 갭으로는 똑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는 30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레프는 10억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투자금이 똑같아도 누구는 반포를 가고 누구는 마포를 가는구나.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돈을, 투자금을 가지고 갭을 투자할 때, 똑같은 2억을 투자할 때 누구는 여기를 가고 누구는 저기를 가. 근데 얘도 올랐고 쟤도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르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평당가가 높고 그 천장이 높은 데를 가면은 얘가 시세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매매가가 똑같았는데, 평당가가 똑같았는데 시세를 추월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 이유는 되게 분명한 거예요. 얘가 평당가가 원래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 교통 호재가 있고 일자리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교통 호재가 없고 일자리 호재가 없냐 이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재건축 호재 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왕에 내가 한다면, 공부를 했으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6억이면은 어디 경기도 신축을 갈 수도 있지만 서울에 엄청 낡았는데 재건축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는 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역세권 호재를 많이 받는 재건축 아파트를 싸게 팔고 준신축을 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싸게 팔은 그 아파트 5억 8천에 팔은 건 9억이 되고 6억 5천에 산 건 8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던 건데 나는 다람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지, 뭔가를 해야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삽질이라도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데도. 저희 한 분이 도봉구에 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이 아파트를 팔고 내려가서 펜션 사업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펜션 사업이 힘드니까 서울을 다시 올라와서 원래 살던 도봉구를 갔더니 2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돼 있더래. 와, 무서운 일이네요. 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 나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패션 사업 하셨는데 6억은 못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그랬다는 거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펜션사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팔고 그걸 전세를 주고 가셔도 되는데 대출을 좀 더 받기 싫어서 사업할 때 그냥 대출 좀 덜 받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훈을 얻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뭔가를 팔 때는 더 좋은 거 살 때 아니면 파는 거 아니구나. 부동산은 더 좋은 거를 살 때만 파는 거더라고요. 한번 이걸 팔고 나면 거기를 다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개통 예정인데 지금 이런 호재는요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예요. 우리 용인에 삼성전자 들어갈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GTX 어디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고요. 또 뭐 8호선 개통 예정인 것도 알고 있고 재건축 진행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 건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아파트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니까 이거 내가 잘 공부해서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거, 이거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사이클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근데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거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성공을 하려면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야 돼요.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인맥도 있으면 좋고 시기도 좀 좋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 맘대로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노력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노력하면은 다 알 수 있고 숨겨진 정보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와, 작가님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되셨는지 네. 동기부여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어떤 마인드로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마인드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중간에 약대 공부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 금융투자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
경매하다가 경매 강사를 하게 되고 또 책을 쓰게 되고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더 쓸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혹시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책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보면은 이 소년이 살았던 그게 다 그 퀴즈에 나오게 돼요. 봤어요. 인도 네. 저도 좀 그래요. 저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또 취미로 좀 성악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성인도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르쳐서 성인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악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할 때 목이 많이 안 아프게 말을 오래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목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귀에 이렇게 박히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쏘거든요, 성악은.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궤적이 다 저한테 좀 도움이 돼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이라고 해서 이 궤적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40년을 살았다면 40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항상 좀 도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처 없이 좀 살았는데,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잘 믿지 않아요. 우주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끌려오고 그런 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우연히 던졌던 게 내가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많아요. 친구가 너 경매 한번 해볼래? 내가 TV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건물 낙찰받아서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임대 주고 3층에서 산다는데 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는 그럴까?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 시작하고 1년 만에 낙찰 받았고요. 그거 한 개로 이제 1억을 벌었어요. 빌라 한 개로. 그래서 와, 나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막 경매 아카데미 여기서 막 글도 올리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저희 스승님, 경매 스승님 변호사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충분히 자격 되십니다. 재능도 있고 잘하실 거예요. 제가 또 사람을 원래 가르치는 일을 했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도 초보 같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어. 그때 또 강의를 하다가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책 쓴대요. 같이 쓰재. 그래서 같이 책을 막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노력해서 원고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그때는 책 내재. 그래서 제 첫 번째 경매책이 나오게 됩니다. 또 책을 보고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재테크 박람회 경매 전문가로 강연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조선일보사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가게 됩니다. 또 그걸 보고 공무원 동아리, 서울시 공무원 동아리에서 오고 또 부동산 네임드 분들 있잖아요. 진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과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는 우주에서 생각하면 끌어당긴다 그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주변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것들이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회는요, 우주에서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친구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권해보는 것들, 좋은 책들,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가서 만난 새로운 생각, 이런 게 다 여러분한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는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하다가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갑자기 연예인 됐어요. 이런 거 있고, 원래 언니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 제가 캐스팅돼서 탑스타가 됐어요. 아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이거 한번 너 잘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운, 기회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이거 권해줬을 때, 아, 이게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고, 저한테 온 기회는 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우연히 누가 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책의 어떤 문구 하나. 제가, 나 이대로 직장만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책 한 권에 있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뭐였냐면은,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안 보셨어요? 네네. 그 변화경영 전문가 구본영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그런 게 나옵니다. 1988년 영국 북해의 유조선에서 시추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서 자다가 깨서 나와보니까 온 천지가 다 불바다인 거예요. 석유 시추선이니까. 그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새카만 바다에 북해니까 물이 차요. 뛰어내릴 데도 없고요. 불바다예요. 거기 타고 있으면 무조건 죽고요. 바다 밑에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높이가 50m가 넘어요. 그리고 빨리 구조가 안 되면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다 위에도 기름이 막 떠 있어.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추선에 타고 있으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16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앤디 모칸이 살아남습니다. 혼자. 168명은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뛰어내리지 못했고 앤디 모칸만 뛰어내려서 살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확실한 죽음인가 가능한 삶인가, 그 기로에서 나는 가능한 삶을 선택했다. 뛰어내려서 30분 안에 구조받지 못하면 죽지만 나는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몸을 던졌다. 두려워도 뛰어내린 거예요. 제가 다니던 직장은 불타는 배였던 거예요. 언제 죽냐, 조금 더 나중에 죽냐, 천천히 죽냐, 이것만 있지 사실은 미래가 없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도전한다고 해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으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매에 되게 좀 어려운데요. 가시밭길 같은 거기를 뚫고 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시밭길을 뚫고 나갈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시밭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위기감. 뒤에 불바다가 있으면 가시밭길이 있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가 평안하면 가시밭길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최하층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만들려면 5세대가 걸린대요. 10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가난한 데서 중산층 정도에 노력하려면은 100년에 걸쳐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했어야 되는 거를 우리 조상님들이 아무도 안 해서 내가 이 최하층인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부자였으면 내가 부자였을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정말 그랬으면 해피한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게을러서 여러 가지 핑계, 바빠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그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대가를 내 자손이 치르게 됩니다. 저는 자녀는 아직 없지만 가난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둑어둑해진 이렇게 하늘을 보면 내일 출근할 생각에 좀 가슴이 답답했고 우울해서 좀 잠이 안 왔었어요. 근데도 할 수 있었던 거, 두렵지만 할 수 있었던 거는 가만히 있으면 불타는 배에 내가 타고 있다. 시간을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위기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나한테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턱 밑까지 위기가 찼을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서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리 꼭 준비하시고 부동산 투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작가님 그 따뜻한 그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좀 살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잘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직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투자는 좀 생명과 같죠. 아마 사는 동안 내내 할 것 같고요. 이 부라는 거는 한 목표점이 아니라 그냥 계속 흘러가는 물 같은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잃었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린 잘했어도 그 다음이 있고 잘 못해도 항상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노력하면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건 되는 겁니다. 사이클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선택 우리가 이제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나 이거 100점짜리 거 아닌데. 그런데 51점의 선택만 49점보다 조금 나은 51점의 선택을 평생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51점의 선택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들 너무 멋있으셨어요.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